자, 일단 지난주에가 개체군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원래 개체군의 계절적 변동이랑 그걸 안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군집에서 또 얘기해도 되니까 그냥 군집부터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군집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이제 여러 개의 개체군이 한 번에 묶여 있는 거라고 했었고요. 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군집은 사실 나누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무한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 개의 개체군을 묶어 놓으면 우리가 그걸 다 군집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 생산자, 소비자, 뭐 분해자, 군집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하긴 했는데 일단 그 생산자 군집, 소비자 군집, 분해자 군집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간단하게 했었던 부분이니까 그걸 더 다시 얘기하기보다는요 그냥 바로 우리 군집 내 상호작용 요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개인적으로 저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원래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쓰는 표현은 군집 내 상호작용이니까 이대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 받아들이기 좀 더 쉬운,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좀 더 쉬운 표현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부르면 조금 더 쉽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이 뜻하는 바는 서로 다른 개체군, 그러니까 개체군들끼리 아예 다른 종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부른다라는 건데 사실 군집 내 상호작용은 좀 더 우리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좀 있냐면 군집 내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일단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생물의 생태적 지위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공간 지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먹이 지위가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공간 지위는 언뜻 언급은 되는데요. 우리가 공간 지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지위는 그냥 지나가듯이 계속 언급되는 표현 정도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말 그대로 그냥 공간지위는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군집 내 상호작용의 가장 기본 존재 조건이 원래 공간지위가 겹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같은 데 살고 있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생활 반경 중에 일부가 겹친다던가 이렇게 결국 두 생물이 만날 일은 있어야 상호작용을 하겠죠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공간지위에 대한 얘기는 뭐 보통 그렇게 잘 얘기하진 않는 편인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한 건 먹이지위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먹이지위가 서로 겹칠 때랑 혹은 같을 때로 일단 적을게요. 지우기 귀찮으니까. 같을 때, 즉 겹칠 때랑 이 먹이지위가 다를 때랑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태계에서 생태적 지위라고 하면 가장 많이들 떠올리는 게 생산자인지 뭐 소비자인지 1차 소비자인지 2차 소비자인지 3차 소비자인지 이런 걸 떠올리긴 해요. 근데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초식동물이라고 하면 1차 소비자가 되죠. 그러니까 생산자를 잡아먹는 게 소비자, 1차 소비자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식동물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되면 2차 소비자가 될 거고 그리고 또 그 2차 소비자를 잡아먹으면 3차 소비자가 될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위라면 지위가 맞고 생태적 지위에 해당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일종의 먹이 지위가 되는 거지 결국에. 그래서 뭘 먹느냐가 결국에는 먹이 지위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그 먹이 지위가 같다 혹은 겹친다가 됐을 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건 당연히 경쟁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린 이 경쟁을 종간 경쟁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종간이니까 뭐예요? 서로 다른 종끼리, 종 사이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종이 경쟁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 군집 내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개체군 내에서의 경쟁인 종 내의 경쟁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 봤자 개체군 전체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근데 종 간 경쟁의 경우, 그러니까 군집 내 상호작용, 즉 서로 다른 개체군끼리의 상호작용에서는 아예 그 개체군의 크기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간 경쟁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 경쟁을 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양 종이 모두 다 개체수가 줄어들어요. 그치? 그럴만한 게, 일단은 먹이 혼자, 그 공간을 혼자 차지하고 그 공간에 있는 먹이를 혼자 특정 종이 다 독점해서 먹게 되면요, 그런 개체수가 충분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경쟁을 한다는 건 그 겹치는 어떤 공간에서만큼은 저 종과 우리 종이 일단 나눠 먹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그럼 앞에서 다뤘던 환경 저항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개체수의 감소,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의 감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간 경쟁은 양쪽 종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손해가 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에요. 하지만 안 할 순 없지. 왜? 안 하면 쟤네가 나는 경쟁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 근데 쟤네는 그래 니네 하지 말아라 우린 할 거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경쟁에서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연에서의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우리 개체군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그냥 경쟁, 먹이, 종간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간 경쟁의 가장 기초적인 거는, 종간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두 종 모두, 그러니까 뭐 A라는 종과 B라는 종, 이렇게 두 가지 종을 상정했을 때 두 종 모두 개체군의 크기에서 손해를 본다라는 점이 가장 특정할 만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종간 경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시점이 오게 되냐면요, 경쟁이라는 건 결국 뭐야? 일종의 싸우는 거잖아. 그러면 싸우다 보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패자가 생기면서 어떤 거? 우리가 흔히 경쟁 베타 원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특정 종이, 이 두 종 중에서 경쟁에서 패배한 종 쪽이 완전히 그 공간에서 멸종되는 이런 일도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경쟁이 외부의 개입 없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나면 모두 다 결국에는 이 경쟁 베타 원리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프, 이쪽에선 그래프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자, A종의 단독 배양시 그래프를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옆에 말고 여기 같은 데다가 B종의 단독 배양시 그래프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이 단독 배양시의 환경 수용력을 점선으로 표시해 둘게요. 여기 개체군의 최대 크기 환경 수용력이 될 건데,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우리가 흔히 종간 경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의 기본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원래 단독 배양시의 점선하고 A종하고 B의 점선을 둘 다 이렇게 옮겨 놓게 되면요, A종하고 B종이 모두 다 개체수가 감소한, 그러니까 환경 수용력이 감소한 걸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종하고 B종이 전혀 공간지위가 겹치지 않아서 애초에 단독 배양, 따로 살고 있을 때는, 같은 환경에서 따로 살 수 있을 때는 이만큼의 개체수를 가질 수 있었는데, 둘이 같은 공간에 살게 되면서 경쟁을 하게 됐더니 A종도 감소하고 B종도 감소하는 걸 일단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간 경쟁은 두 종이 다 모두 손해본다라는 걸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게 가장 기본 기초 조건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먹이지위가 같다 혹은 먹이지위가 겹친다라는 조건입니다. 사실 이게 놓치기가 되게 쉬워요. 되게 많은 학생들이 이걸 그냥 놓치고 있다가 그 문제에서 이런 걸 질문하는 걸 발견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가야 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경쟁 베타 원리의 그래프는 일단 그려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A종이 만약에 이긴다고 치면 A종은 이렇게 이때랑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높네요. 좀 아래로 그릴게. 이렇게 경쟁하느라 개체수 감소한 만큼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가되, 그러되 요 밑에 한 종이 B종이 아예 경쟁에서 져서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형태를 띠는 게 경쟁 베타 원리의 그래프죠. 라고는 하는데요. 이 그래프는 경쟁 베타 원리를 설명할 때 말고는 볼 일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이걸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건 그냥 보기만 해도 경쟁 베타 원리인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 그래서 이걸로는 뭐 어차피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두면 되는 그래프 정도가 되는 거고,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직 먹이지가 다를 때로 넘어가지 않고 먹이지가 같을 때 하는 상호작용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 종간 경쟁에 있어서 이 경쟁을 최소화하자라는 형태로 작용하는 게 분서라고 하는 형태의 이 상호작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일단 분서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분서는 뭐냐면 서식지를 나눈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A종이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 그리고 B종은 원래 생활 반경이 이만큼인 거야. 근데 하필이면 또 A종하고 B종의 둘의 먹이 지위가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요 겹치는 공간에서만큼은 지속적으로 뭘 해야 돼? 두 종이 종간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경쟁을 해서 둘 다 손해를 보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손해도 봐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경쟁하느라 그럼 따로 에너지도 써야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손해 볼 거 처음부터 나눠서 쓰면 손해는 똑같이 보되 경쟁하느라 피곤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형태로 작용하는 게 분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서는 말 그대로의 의미예요. 서식지를 나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충분하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분서라고 하면은 경쟁을 피하기 위한 형태,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한 형태의 상호작용이다 라는 게 주로 분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그냥 한 문장의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간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 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분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서식지를 나누는 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반경을 아예 네가 저쪽을 쓰면 우리가 이쪽을 쓸게 라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개체군 내 상호작용 쪽에서랑 비교를 해보면 텃세랑 비슷한 거예요, 결국에. 우리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서의 텃세가 종내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텃세의 가장 키워드가 세력권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만들고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텃세였던 건데, 근데 그거랑 비슷하게 분서도 결국에는 서로 영역을 정하고 그리고 그 영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분서도 두 종 모두 손해본다는 점은 똑같아요. 왜? 원래보다 생활 반경이 줄어들었거든. 결국 본인들의 서식지 공간 지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서도 두 종이 손해를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얘도 분서도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면 두 종 모두 환경 수용력이 단독 배양식보다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뭐가 있는 거야? 얘는 일단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문제고, 사실 경쟁은 계속되면 경쟁 베타 원리로 갈 수도 있잖아요. 특정 종이 패배를 하게 되면 아예 그 지역에서만큼은 그 종이 멸종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애초에 처음부터 나눠서 쓰면 경쟁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도태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장 아름다운 양보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문제집에서는 이 두 종이 겹친 구간에 대해서 분서인지 경쟁인지를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우린 그래프만 보고 사실 경쟁이랑 분사를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경쟁도 그렇고 분서도 그렇고 어차피 두 종 모두 개체수가 감소하는 형태의 상호작용이거든. 왜냐면 한쪽은 그냥 같은 공간에서 경쟁을 하는 바람에 먹이 지위, 그러니까 먹이가 그만큼 감소해서 그냥 개체수가 줄어들 거고요. 한쪽은 서로 공간을 나눴기 때문에 공간 지위가 그만큼 감소해서 그냥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공간 지위가 감소하면 먹이 지위도 같이 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분서도 그렇고 종간 경쟁도 그렇고 그냥 그래프만으로는 구분이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그래프가 아닌 다른 사이드로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건지 분서가 일어난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사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안 냈으면 좋겠긴 해요. 경쟁하고 분서를 비교하는 건. 왜? 원래 구분 못 하거든. 원래 생태학자들도 지금 그 생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봐야 분선지 경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지. 그걸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자료 혹은 이런 개체 수나 환경 수용력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만 보고는 분선인지 경쟁인지 구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안 냈으면 좋겠는 문제이긴 한데 문제집엔 너무나 많아서 진짜 문제집엔 되게 많거든요. 분선랑 경쟁 비교시키거나 혹은 구분시키는 거. 그래서 그거는 거기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분서라고 얘기해야 되고 어떨 땐 경쟁이라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안 헷갈려도 되는 가장 큰 건 대부분 이제 경쟁 베타 원리가 일어난 것만큼은 헷갈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특정 구간에서 특정 종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으면 그건 그냥 경쟁 베타 원리라고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서 한번 또 짚어봅시다.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이게 이 구간 전체로 놓고 보면 요 겹치는 구간으로 놓고 보잖아? 그러면 두 종 모두 개체수가 감소했다가 되니까 경쟁하는지 분서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눠보잖아? 그럼 어떻게도 보이냐면 그냥 이 구간에서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A종이 사라졌고 이 구간에서는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B종이 사라졌다라고도 보여요. 사실 경쟁 베타 원리가 일어났는지 완전히 특정 종이 멸종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분서에 의해서 구역 나눔이 일어난 건지도 이런 식으로 도표 그림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생태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어떻게든 이 분서랑 종간 경쟁을 학생들로 하여금 구분하게 시키려고 아득바득 문제를 내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문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갈 만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뭐가 있을 거냐면, 일단 종간 경쟁과 분서 모두 개체수의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개체군의 크기의 손해를 보는 형태의 상호작용이다라는 점이랑, 그 다음 먹이 지위가 같을 때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라는 거. 왜냐면 이제 나머지 군집 내 상호작용은 일단 먹이 지위가 달라야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쟁이 전제되지 않는 관계일 때만 일어나는 게 이제 아래쪽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먹이 지위가 다르잖아. 그러면 같은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경쟁을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같은 공간에 섞여 살면서 넌 그거 먹냐, 난 이거 먹을게 하고 그냥 따로 지 먹을 거 먹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 지위가 다르면 일단 종간 경쟁에서는 훨씬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때 형태의 상호작용은 아예 상호작용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 이때 주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공생이라든지 기생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상호작용이 됩니다. 근데 공생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있어? 뭐랑 뭐가 있어? 상리공생이랑 편리공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생의 두 가지, 상리공생이랑 편리공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간단해.
상리공생의 상은 서로 이득을 본다는 뜻이 되는 거고, 편리공생의 편은 한쪽 우리가 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득을 보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이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아, 이런 이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이득은 꼭 뭐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개체군의 크기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태학에서 이득과 손해는 순수하게 개체군의 크기가 더 커지는 방향이냐, 개체군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방향이냐로 이득과 손해를 나누는 겁니다. 뭐랑 비교해서? 단독 배양시랑 비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종을 단독 배양시켰어. 그러니까 A종만 있는 상태였어. 그때 실제 생장 곡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환경수 영역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 A종을 B종이랑 섞어놨더니 갑자기 A종의 개체수가 더 늘어난 거야, 원래보다. 그러면 A종은 B종이랑 같이 삶으로써 이득을 받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A종이랑 B종을 섞어놨더니 원래 환경수 영역보다 더 개체수가 감소해버린 거야. 그러면 손해를 봤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상리공생은 뭐예요? 둘 다 이득을 본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두 종 모두 다 개체수에서 증가가 일어나야 상리공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리공생의 대표적인 예 몇 가지 따져보면,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이제 흔하게 언급되는 게 우리 흰동가리, 그렇죠? 흰동가리랑 말미잘, 얘네가 가장 대표적인 상리공생의 예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흰동가리 같은 경우는 크라운피쉬 내지는 클라운피쉬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는 줄무늬 가지고 있는, 뭐 아니면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니모를 찾아서의 니모 같은 애들,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흰동가리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랑 말미잘이 서로 상리공생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득을 보게 되냐면요, 흰동가리 같은 경우에는 말미잘이 뭐예요? 집이라고 우리가 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흰동가리는 말미잘을 이제 아예 서식처로 삼게 되는데, 그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말미잘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흰동가리는 말미잘에 의해서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개체수의 이득을 보겠죠. 근데 말미잘은 그럼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느냐? 말미잘 같은 경우는 동물이에요. 근데 운동성이 거의 없는 동물이란 말이야. 제자리에 딱 붙어서 생활하는 동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먹이 섭식을 하는데 제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흰동가리에 의해서 먹이 공급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지. 그래서 흰동가리, 말미잘 이 둘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먹이 공급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말미잘의 개체수 증가와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흰동가리, 말미잘 둘 모두 다 개체수의 이득을 실제로 보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린 얘네를 상리공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상리공생의 예가 기억나는 게 그거 개미랑 진딧물, 얘네 둘도 상리공생 관계거든요. 진딧물 혹시 알아 뭔지? 너네 그런 경험 없어요? 봄이나 초여름? 뭐 한여름에도 가끔씩 그렇긴 한데, 이렇게 단지 내에 약간 숲길, 나무 많은데 이런 데 걸어서 지나가고 나서 지났다 보면은 옷에 되게 이렇게 형광색 조그만 벌레 막 기어다니잖아. 뭐 걔네들이 전부 다 진딧물이진 않을 텐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진딧물인 애들이 많을 거거든. 그리고 진딧물은 또 집에서 식물을 키워보거나,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교실에서 식물 한 번씩 키우는 경우 되게 많았거든. 교실에서 식물을 키우면 진딧물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진딧물을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진딧물은 그냥 식물의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굉장히 초식한 곤충입니다. 근데 이 진딧물이, 이 포식자가 무당벌레예요. 무당벌레는 생긴 거랑 다르게 육식하는 곤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주 먹이가 이제 진딧물인 이런 곤충이 되는데, 근데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지 못하게 개미가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미는 진딧물을 지켜줘. 그러면 얘네 때랑 비슷하죠. 진딧물은 뭘 얻을 수 있는 거야?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딧물의 개체수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개미 쪽은 어떤 개체수의 이득을 보게 되냐면, 근데 이 진딧물이 수액을, 식물에서 수액을 빨아먹고 나면 본인들한테 필요한 걸 빼고 나머지는 배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진딧물 배설물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개미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개미는 그러니까 이때랑 또 똑같이 뭐예요? 먹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켜주고 먹이를 얻고, 그럼 얘네 쪽도 기체수가 증가할 거고 얘네 쪽도 개체수가 증가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리공생의 형태로 작동한다 라는 거고, 뿐만 아니라 사실 자연의 상리공생은 되게 많긴 할 거고,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예시들은 교과서에 나오거나 혹은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이 한 번씩 짚어준 거, 이런 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수능 기준으로는 예시는 어차피 나오지도 않아요. 수능은 예시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저 이득, 손해 이런 거를 위주로만 굴러갑니다. 어차피 나와도 한 문제 띡 나오고 끝날 거니까. 수능은 우리가 20문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 띡 나오고 끝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는 질문하지도 않는 게 수능이고, 내신은 우리 생태계만 가지고 시험 한 번을 봐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디테일한 예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편리공생으로 넘어가 보면, 편리공생은 어떤 거야? 한쪽은 이득을 보되 한쪽은 어때야 돼? 이득도 손해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편리공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생이라는 거 자체가 함께 산다라는 개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리공생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편리공생의 예시로는 원래 일단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일단은 뭐 빨판상어랑 그 바다거북이거든. 이게 빨판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어라고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상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상어에 대한 가장 큰 이미지가 뭐예요? 일단 바다의 포식자여야 되죠. 근데 빨판상어는 생긴 게 상어일 뿐 포식자가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몸집이 되게 작거든. 그리고 빨판상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가 약간 진짜 빨래판처럼 생겨서 우리가 빨판상어라고 이 명칭을 붙여놓은 건데, 근데 빨판상어는 몸집도 굉장히 작은 편이고 그냥 지나가는 물고기 정도의 위치입니다. 포식자가 아니라. 그래서 빨판상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애초에 걔네들 이 맞박이 왜 빨판으로 돼 있냐면 바다거북 밑에 붙어서 생활하는 거야. 왜냐면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오래 살았다고 하면 일단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연히 거북은 등껍질이 단단하잖아. 그래서 포식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먹잇감도 아니고 잘 공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거북 밑에 붙어서 생활하면 위쪽에서 지나다니는 포식자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빨판상어의 개체수 이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다거북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래서 근데 손해는 있겠습니까? 손해는 없지. 그러니까 편리공생의 예시가 되고요. 혹시 학교에서 악어와 악어새 했음? 뭐라고? 네, 악어와 악어새가 좀 재밌는 건데, 예시가 있다라고 했으면 그 학교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하긴 해야 되거든. 근데 악어랑 악어새가 좀 재밌는 게, 일단 예전에는 상리공생이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아주 예전엔. 근데 꽤 오랫동안 편리공생으로 주로 이제 불러져 왔습니다. 왜냐면 일단 상리공생으로 옛날에는 아주 짧게 쓰였었는데, 일단 상리공생일 수는 없어. 왜냐면 악어새의 공생 방식을 보면요, 악어새는 악어 치아에 낀 잔 먹이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치아 청소를 해준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악어새 입장에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먹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개체수 이득을 볼 만한 여지가 있어. 근데 악어는 기분이 좋은 게 끝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거든. 개체수가 증가할 이유가 없어. 아, 선생님, 치아 사이에 낀 먹잇감을 얘가 없애주니까 충치 이런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충치는 전염병이라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충치균이 들어오지 않잖아? 그럼 뭘 먹고 살든 양치를 한 번도 안 해도 충치 안 걸립니다. 충치는 전염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 입속으로 한 번이라도 충치균이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치가 진행되게 되는 거야, 자라면서. 근데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충치균을 피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당연히. 근데 충치도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의 식습관, 그리고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라서 악어 치아에 뭐가 껴있다고 악어가 충치가 걸리진 않습니다. 충치가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악어 입장에선 그 어떤 이득도 손해도 없어. 그래서 개체수의 손해 볼 것도 없고 개체수의 이득을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오랫동안 편리공생이다 라고 해왔거든. 근데 한 4, 5년? 이제는 4, 5년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4, 5년 전 정도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를 해보면 4, 5년 전에 나온 논문을 기준으로 악어새는 편리공생도 아니다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설은 악어랑 악어새는 편리공생도 아니야. 그냥 악어새가 가서 그 치아에 있는 먹이를 쪼아 먹는 건데, 근데 그게 악어새한테 딱히 개체수 이득을 볼 만큼의 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편리공생도 아니다가 현재 생태학의 정설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아직 교과서에 내려오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생태학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찾아보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정보갱신이 안 되신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아직도 이걸 편리공생의 예시로 쓰고는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게 편리공생의 예시라고 배웠다고 한다면 그냥 배운 대로 얘 편리공생이야 하고 쓰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이제 편리공생이 아니다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설의 느낌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게 또 정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아직까지 뭐 의견이 분분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제가 또 생태학자가 아니라서 진짜 아직 얘가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 건지 얘가 완전히 정설인 건지는 또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다.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는 아직도 대부분 편리공생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시로 그냥 써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가 이제 편리공생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기생. 자, 기생은 뭐예요? 한 종이 이득을 볼 때 한 종이 꼭 손해를 보는 형태여야만 기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이라고 하는 거는 한 종이 손해를 본다 여야 되기 때문에, 즉 한 종이 완전히 개체수, 그 개체군의 개체수가 완전히 줄어드는 형태여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형태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사실 자연 상태에서는 기생이 정말 많아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예시가 기생의 예시가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버섯과 나무의 관계, 또 일종의 기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죽은 나무에 버섯이 핀다고는 하는데, 근데 나무는 몸 전체가 한 번에 죽는 경우보다는 일부가 먼저 죽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죽은 그 부분에 버섯이 피게 되고, 근데 그 버섯 때문에 나무의 죽음이 가속화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와 버섯의 관계도 기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건 있어. 우리가 군집내 상호작용 얘기를 할 때는요, 주로 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뺍니다. 식물이나 분해자 얘기는 일부러 좀 빼는 편이에요. 왜 빼는 편이냐? 단순해.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걔네들 얘기는 좀 더 보다 복잡해지거든요. 왜냐면 식물 같은 경우에만 해도 우리 대나무라고 하면 위로 솟아오른 한 그루가 죽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엔 한 그루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 대나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대나무는 뿌리가 서로 쭉 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위로 올라와 있는 대나무 여러 개를 보고 있지만 사실 걔네들은 한 개체예요. 그러니까 대나무는 사실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가지에 가깝고요. 땅 속으로 길쭉하게 대나무가 뻗어 있는 형태인 게 좀 더 맞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식물이나 분해자에 대한 얘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생원에서는 일단 다루기가 너무 힘들고, 생태학자들도 보통 이런 얘기할 때는 식물이나 얘네들에 대한 얘기는 좀 빼놓고 하는 편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기생하면은 그냥 기생충과 관련된 이것저것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기생의 예시는 너무나 많아서 뭐 하나를 특정해서 딱 예시를 잡아보면은 뭐 있어? 아는 거. 요즘 여러분들은 관심 별로 없나? 예전에는 되게 많은 학생들이 관심 가졌던 게 이제 뭐 연가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렇죠? 연가시와 이제 메뚜기 혹은 메뚜기과 동물들, 곤충들의 관계가 대표적인 기생이죠. 뭐 아니면 사실 사람한테 기생하는 기생충류도 되게 많잖아. 뭐 12지장충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곤충이나 이런 생태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뭐 기생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기생 자체는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예시는 학교에서 짚어준 몇 개의 예시 정도를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제일 지금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건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형태의 상호작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먹이질이가 다를 때 군집 내 상호작용으로 볼만한 게 포식과 피식이 있어요. 근데 포식과 피식은 굳이 말하면 군집 내 상호작용이 맞거든? 근데 교과서상에서는 군집 내 상호작용에서의 포식과 피식을 다루는 것보다는 개체군 쪽에서 개체군의 변동과 관련해서 포식과 피식을 다루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 어차피 둘 다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포식과 피식은 뭐야? 포식은 잡아먹는 거고 피식은 잡아먹히는 거죠. 근데 포식과 피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게? 한종은 이득을 보고 한종은 손해를 보는 건가요? 두 종 모두 이득을 보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종은 이득을 보고 한종은 손해를 보는 형태의 상호작용이 맞긴 합니다. 왜냐면 피식자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가 없는 환경에서 단독 배양하잖아? 그때가 포식자가 있는 환경에서 혼합 배양됐을 때보다 개체수가 많아요. 포식자의 경우도 피식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피식자가 있는 상태에 혼합 배양됐을 때가 개체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포식자는 피식자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피식자가 존재하면 피식자가 같은 공간 지위를 그러니까 같은 공간 지위를 갖게 되면요. 그러면 포식자는 이득을 보는 형태가 될 거예요. 개체수가 증가해요. 먹이가 늘어난 거니까. 근데 피식자 같은 경우에는 포식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환경 수용력이 커집니다. 환경 저항 자체가 커지는 거지. 환경 수용력은 작아지는 거네요. 네, 다시. 환경 수용력은 작아집니다. 환경 저항이 커져서. 그러니까 포식자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려면 표현할 수는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포식과 피식 그래프는 원래 오늘 의도했던 것보다 많이 못 나가겠는데? 일단 최대한 나갑시다. 우리 포식과 피식에는 한종 이득, 한종 손해 이렇게 단순히 표현할 수도 있는데 포식과 피식 그래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포식자 특정 종을 잡아놓고 개체수. 이 그래프는 보통 이제 눈신토끼와 쓰라소니의 개체수로 보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아무튼 일단 여기 피식자 개체수.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프가 가면 또 한 종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래프가 생기겠죠. 둘이 같은 색깔로 했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그냥 대충 할게요. 그래서 요걸 A종, 요걸 B종, 요거 이렇게 잡아둘게요. 자, 이랬을 때 A종하고 B종 중에 뭐가 포식자고 뭐가 피식자일까요?
사실 뒤에가 좀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난해하긴 한데 딱 여기 처음에 구분되는 여기까지만 봐도 포식자가 누구고 피식자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 사실. 일단 우리 생태학에서 꼭 이거는 문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원칙인데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피식자의 수가 포식자의 수보다 많아야 됩니다. 만약에 역전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식자의 개체수가 피식자의 개체수보다 많아지잖아요. 그럼 생태 균형이 무너지겠지. 피식자가 멸종을 해버릴 거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포식자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보통. 그래서 항상 피식자가 포식자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하거든. 그 유지하는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일시적으로 피식자가 증가했어. 포식자가 많아지는 경우를 상정할까요? 일시적으로 포식자가 증가한 거야. 뭐 예를 들면 그해 아이를 많이 낳았다던가, 뭐 새끼를 많이 낳았다던가, 혹은 그해 뭐 방생된 포식자 개체수가 늘어났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포식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발생했어. 그럼 포식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포식자가 늘어나면, 그쵸? 피식자가 감소해요. 근데 피식자가 감소했어? 그러면 피식자의 개체수가 감소했으니까 포식자의 개체수가 감소하죠. 그리고 포식자의 개체수가 감소했으니까 그럼 피식자의 개체수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리고 피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포식자의 개체수가 다시 증가하죠. 이러면서 이 사이클이 돌면서 계속 개체수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야. 전체적인 개체수를. 그래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돼요? A가 증가했더니 그 시간 조금 더 뒤에 B가 증가하는 그래프인 거죠. 그럼 A가 뭐고 B가 뭐여야 되겠어? A가 많아졌더니 B가 많아져. 이게 논리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피식자여야 되고 B가 포식자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A가 피식자고 B가 포식자면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포식자의 수가 피식자의 수보다 여기 같은 시점에 피식자의 수는 요거네요. 같은 시점 기준으로 피식자보다 포식자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요 구간 1을 잡아놓고 구간 1에서는 포식자의 개체수가 피식자의 개체수보다 많다.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면 깔끔하게 틀리는 거지. 제일 중요한 원칙, 피식자는 포식자보다 무조건 많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좌우를 보셔야 되는데 보통 포식자의 개체수의 단위는 100마리 단위 혹은 1000마리 단위로 쭉쭉쭉쭉 돼 있고요. 피식자 개체수는 아예 제가 100마리 단위면 얘는 1000마리에서 막 10,000마리 단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준이 되는 그 단위 자체가 달라서 피식자 제일 적은 점 찍고 이 그래프 전체에서 피식자 제일 적은 점 찍고 포식자 제일 높은 점 찍어보잖아? 그래도 피식자가 더 많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프가 그려진 단위 자체가 달라. 그래서 Y축을 양쪽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피식자랑 포식자의 Y축 값을 서로 다르게 상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헷갈리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피식자가 포식자보다 항상 많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거랑 두 번째로는 그래프의 양쪽으로 피식자랑 포식자가 어차피 서로 다르게 숫자가 적혀 있을 거거든요, 다. 그래서 그 수치를 보고 풀면 되는 거지. 그럼 실수할 일이 없겠죠. 됐죠? 그래서 저거랑 이 사이클을 잘 기억하는 게 이제 그 포식과 피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점이 근데 선생님 그럼 이렇게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A종은 이득, 그러니까 포식자는 이득을 보고 피식자는 손해를 본다. 딱 이렇게 여기서는 A가 피식자네요. 그러면 B는 이득을 보고 A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건 없지 않나요? 개체수 계속 변하는데요. 그치? 자, 요것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실제 생장 곡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실제 생장 곡선의 최대 개체군의 크기, 즉 환경 수용력에 도달했을 때 이때는요. 이 개체수의 변화를 가장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짜잘한 변화를 무시하고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 실제로 얘를 확대해 보면 계속 진동하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단 진동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정 값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는 거지. 근데 그걸 어차피 진동하는 그래프니까 그 특정 값만 갖다 표현해 놓은 게 우리 실제 경향 곡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요거예요, 그냥.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실제 생장 곡선 그래프와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서 그렸던 그 혼합 배양시에 A가 손해보고 B가 이득을 보고 뭐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걔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거든, 어차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군집의 상호작용하고 원래 이제 개체군에서 다뤘어야 되는 포식과 피식에 의한 변동까지 같이 한 번에 다뤄본 거니까 됐고, 그러면 이제 남은 내용이 군집의 천이랑 에너지 순환이랑 에너지 흐름이랑 물질 순환이 되겠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되나? 3시가 다 되고 5분 안에 어차피 못할 것 같으니까. 상호작용을 너무 자세히 했나? 좀 아쉽네. 원래 오늘 천위까지 다 정리하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